자궁 속 깊은 곳에서 한 배아가 탄생을 위한 대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히 인간은 아닙니다. 사실 이 포유류는 완전히 발달하기까지 인간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지름 0.5mm도 안 되는 작은 알맹이에서 성장해 5톤의 코끼리가 됩니다. 이 배아는 몇 주 만에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고래는 어미의 자궁 속에서 1년 안에 바로 헤엄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할 것입니다. 최초로 우리를 동물의 자궁 속 비밀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임신 3주째, 심장 박동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 심장은 앞으로 30년 동안 기능을 하면서 10억 회 이상 뛰어야 합니다. 지금 배아의 길이는 1.5cm가 되지 못합니다. 임신 24일 뒤 기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슴 지느러미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부에는 다리같이 생긴 돌출부가 드러납니다. 이 작은 다리는 나타났다가 2주 뒤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생기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돌고래의 과거 육지 생활의 증거라고 여깁니다. 파키세투스라고 하는 육지에서 생활한 돌고래의 조상은 작은 개처럼 생겼고 하마나 소와 가까운 친척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파키세투스들은 바닷가에서 어슬렁거리거나 강에서 사냥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과 오늘날의 고래류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특징은 귀의 구조입니다. 다른 포유류보다 물속에서 더 잘 듣도록 한 적응력입니다. 수백만 년이 넘게 이 돌고래 조상들은 새로운 해양 환경에 적응했고 더 이상 다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런 진화적 변화를 돌고래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을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임신 4주째, 어미 돌고래의 자궁 속에서 배아가 변형되고 있습니다. 먼저 콧구멍처럼 생긴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멍들이 위치를 바꿔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고래의 숨구멍이 됩니다. 임신 8주째부터 3차원 실시간 4D 영상으로 배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양수 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모습이 마치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양수를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임신 9주째, 태아가 돌고래 특유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가슴 지느러미와 함께 꼬리가 형성됩니다. 꼬리는 추진력을 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발달되면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상어가 최고의 살상기계로 여겨지지만 돌고래 역시 바다의 치명적인 포식자입니다. 돌고래들은 얕은 물가에서 꼬리를 거세게 치며 공격해 물고기들을 수면 위로 9m나 날려보내 기절시키거나 죽입니다.
꼬리에서 발달되고 있는 근육들은 아주 강해져 후에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꼬리 지느러미로 몸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콧구멍들은 이제 정수리에 올라가 있고 숨구멍을 만들기 위해 하나로 합쳐집니다. 후에 이 구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가 형성될 것입니다. 돌고래는 호흡할 때 이 덮개를 열고 힘차게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덮개를 닫습니다. 한 번 호흡할 때마다 폐 속 공기의 80%를 교환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인 약 17%의 공기를 교환합니다. 이 돌고래 태아가 완전히 자라면 1분에 2~3번 호흡할 것입니다. 인간은 무의식 호흡자입니다. 즉,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돌고래들은 의식 호흡자입니다. 녀석들은 숨을 들이마셔야겠다는 걸 의식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식사합니다. 때문에 돌고래들은 평생 절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녀석들의 뇌는 호흡을 지시하기 위해 항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태아는 성대가 발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성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돌고래들은 숨구멍 아래에 있는 공기 주머니들 사이로 공기를 밀고 당기며 딸깍 소리와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녀석들은 이런 소리들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는 무리 내에서 구성원들을 인식하고 서로의 위치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신 11주째, 가슴 지느러미가 형성됐습니다. 돌고래들은 이 지느러미를 이용해 방향을 잡아 나아가고 멈춥니다. 이 지느러미 안의 뼈는 인간의 손가락과 아주 흡사합니다. 돌고래의 조상이 육지에 살았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 시기에 생식기가 보입니다. 이 태아는 수컷입니다. 녀석이 완전히 발달하면 유선형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음경은 몸에 밀착될 것입니다. 이제 신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앞으로 평생을 물속에서 살게 될 텐데 사막에 사는 동물처럼 직접 마실 수 있는 물의 원천이 없습니다. 바닷물은 염분이 많습니다. 먹이인 물고기로부터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돌고래의 신장은 되도록 많은 물을 간직하고 있도록 적용됐습니다. 우리의 돌고래가 이제 임신 12주째입니다. 태아는 자궁 속에서 자연에 가장 완벽하게 적응된 동물 중 하나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뢰처럼 생긴 유선형의 몸매는 거의 시속 35km로 헤엄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올림픽 수영 챔피언보다 4배 빠른 속력입니다. 유선형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돌고래의 고환은 배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자는 체온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컷 돌고래의 특이한 순환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연의 해결책입니다. 혈관들이 고안에서 꼬리 지느러미를 향해 퍼져 있어 생식기의 열을 달아나게 합니다. 차가운 피가 다시 돌아가 고환을 식혀주고 심부 체온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이제 임신 13주째입니다. 태아의 두개골이 약간 불룩하게 발달합니다. 머리에는 새로운 구조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방질이 많은 이 조직은 멜론입니다.
멜론은 두개골과 숨구멍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어른 돌고래의 이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고래가 수중으로 보내는 소리를 증폭하고 감지합니다. 이 소리 파장이 어떤 대상에 부딪히면 다시 튕겨나와 돌고래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현대 잠수함의 수중 음파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반향 정위라고 하는데 태아는 훗날 이를 이용해 어떤 대상의 거리와 속도, 방향, 크기, 모양, 밀도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태아는 회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둥이 끝에는 털이 생길 것입니다. 어미의 자궁이 비좁아짐에 따라 태아는 몸을 구부려 한정된 공간을 최대로 활용합니다. 이제 우리의 돌고래가 임신 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임신 24주째인 지금 태아의 꼬리가 두드러집니다. 꼬리는 순수하게 근육이나 뼈 없이 섬유줄로 연결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D 영상은 꼬리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꼬리 지느러미를 좌우로 움직이는 물고기와 달리 돌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추진의 원동력이죠. 이 태아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깊은 곳에서 잠수할 수 있는 능력도 발달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맨몸으로 수심 30m에서 3분 동안 잠수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잠수하면 갈비뼈가 압박을 받아 부서질 것입니다. 인간은 바다 깊이 잠수할 때마다 감압병이라는 위험에 직면합니다. 잠수할 때 우리가 호흡하는 가압 공기 속의 질소가 몸에 용이됩니다.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가면 질소가 혈액 속에서 기포가 되는데 탄산음료를 땄을 때 분출하는 거품과도 같아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아는 갈비뼈 부분의 몇 곳이 경첩처럼 맞물려 있어 수압이 증가하면서 접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의 혈액은 온몸에 산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잠수를 하면 심박수가 1분에 12회로 떨어져 심장과 뇌 부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의 혈류가 감소됩니다. 또한 잠수할 때 7분까지 숨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혈액 속에 질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고래는 수심 150m까지 쉽게 잠수할 수 있고 9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만 하는 게 아니라 날기까지 합니다. 훗날 이 태아는 강력한 꼬리를 이용해 물 밖으로 멋지게 5m나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몸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행동을 동료 돌고래들이 있는 곳으로 물고기들을 몰기 위한 사냥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놀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임신 28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눈을 움직이고 떴다 감았다 합니다. 돌고래의 시야는 320도이고 양쪽의 눈을 각각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의 눈은 기름 같은 점액질을 분비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이물질을 씻어냅니다. 또한 헤엄치기 좋게 해줍니다. 수정체 안의 근육들은 수축할 수 있어 물속에서 초점을 잡기 위해 수정체를 더 둥글게 만들고 또 근육을 이완하면 수정체가 평평하게 돼 공기 중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물 밖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태아가 또 다른 사냥 전술을 익힐 거라는 뜻입니다. 일명 좌초 기술이죠. 돌고래들은 물고기를 육지로 몰아
꼼짝 못하게 하고 스스로 좌초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시각을 이용해 힘없는 먹이를 찾아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이제 임신한 지 36주가 됐습니다. 어미의 자궁 속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 태아는 몸을 둥글게 맙니다. 일단 태어나면 다시는 이 자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후 한 달 동안 이 자세의 흔적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둥이 끝에 나 있는 털은 작은 수염처럼 보입니다. 이 털들은 태어나자마자 수압에 의해 떨어져 나가지만 모공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모공들은 물의 흐름이나 속도를 감지하는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관들이 완전히 형성되고 피부는 어른 돌고래의 색을 띠고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 부분은 짙은 회색이고 배 부분은 아주 옅은 분홍색입니다. 이는 위장술에 효과적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짙은 회색의 등은 깊은 바다의 어두운 색과 섞입니다. 그리고 올려다보면 배는 밝은 수면과 섞입니다. 태아의 피부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태아가 앞으로 어떻게 열을 보존하느냐입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사는 돌고래들은 높은 신진대사율과 지방층으로 열을 유지합니다. 이 지방층은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돌고래에 몇 되지 않은 천적 중 하나인 상어에게 물리면 지방층은 일종의 보호막이 되어 몸 안의 중요한 기관들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적에게 물려서 잡혀있지 않고 도망갈 시간을 줍니다. 돌고래의 가장 바깥에 있는 피부층이 2시간마다 교체되면서 외피를 부드럽게 하고 불필요한 물질들을 떼어내는 것은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부는 돌고래의 몸을 지속적으로 소화시킵니다. 필터처럼 작용하면서 물을 흡수하고 염분은 막는 것이죠. 이제 임신 42주째입니다. 태아의 눈 뒤에 작은 구멍들이 생겨났습니다. 전혀 귀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바로 귀입니다. 외이는 발달하지 않았지만 지금 뇌 안의 육지 포유류와 비슷한 중이와 내이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태아의 뇌 안의 청각 시스템은 이미 인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인간에 비해 청신경의 신경섬유가 2배나 더 많습니다. 예리한 청각의 필요는 돌고래의 뇌가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돌고래의 아래턱을 통해 내이의 소리가 전달됩니다. 아래턱은 뛰어난 소리 전도체인 지방 조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조직이 아래턱에서 내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래턱의 청력을 시험해 왔습니다. 아래턱에 소리를 흡수하는 고무판을 붙이자 청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임신 12개월째, 이제 새끼는 태어날 준비가 됐습니다. 여전히 수중에서 태어나는데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한 어미의 자궁 속에서 나온 새끼는 재빨리 수면 위로 올라 첫 호흡을 해야 합니다. 수면으로 올라가기 위한 근육의 이용을 어떻게든 터득해야 합니다. 어미 돌고래의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녀석은 1년 동안 자궁 속에 새끼를 품어왔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내보낼 때입니다. 새끼는 1m도 안 되는 길이에 체중은 약 14kg입니다. 산도를 쉽게 빠져나오기 위해 지느러미는 여전히 접고 있습니다. 꼬리가 먼저 나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어미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오고 탯줄이 끊어집니다. 다른 포유류와 달리 돌고래는 눈을 뜬 채 태어납니다. 새끼는 즉시 어미를 따라 근육들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웁니다. 어미의 도움으로 수면으로 올라가 첫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새끼는 먼저 몇 초 동안 아주 잠깐 젖을 빱니다. 24시간 20분마다 쉬지 않고 이렇게 젖을 먹습니다.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젖 먹는 횟수는 줄어들고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어미젖은 새끼를 빨리 자라게 합니다. 여기에 33%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 인간의 모유의 지방은 3%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7%로 높으며 인간의 경우는 1%입니다. 근육과 지방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새끼의 80%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끼는 최소한 2년 동안 어미의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돌고래들은 7년 동안이나 새끼를 돌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살이 되면 짝짓기 행위를 할 것이며 야생에서는 20년에서 30년 동안 살 것입니다. 바다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서 말이죠. 다시 육지로 돌아와 아시아 코끼리는 임신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자궁 속의 태아는 겨우 6cm 이하로 자랐습니다. 어른 코끼리가 되기까지 아주 긴 여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피부는 매끄럽고 주름이 없습니다. 얇은 피부층을 통해 갈비뼈들이 보이고 태아의 색깔은 연분홍색입니다. 이러한 색은 태아의 몸을 흐르는 혈액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동맥은 아주 커서 탄력 있는 섬유질이나 근육세포로 된 줄기들이 지탱해줘야 됩니다. 태아의 정맥은 다른 포유류보다 두꺼운 혈관벽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어떤 혈관들은 앞으로 10m나 자랄 것입니다. 이제 소화계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복부의 발달은 코끼리의 덩치가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초기의 코끼리들은 다른 초식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먹이원인 새순과 열매들은 제철에만 나고 부족할 때가 많으며 드문드문 흩어져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잔가지와 가시 같은 식물의 거친 부분들은 1년 내내 어디서나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진대사율이 낮은 거대한 동물들만 이런 먹이를 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진화의 압력에 의해 초기 코끼리들은 다른 초식동물들과 경쟁하기 위해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진화적 해법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 태아는 앞으로 섭취한 먹이의 40%만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중 16시간을 먹는 데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 코끼리의 하루 섭취량은 초목 150kg에 달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루 햄버거 1000개 이상을 먹는 것과 맞먹습니다. 어미 코끼리가 임신한 지 18주가 됐습니다.
인간의 태아처럼 코끼리 태아도 어미 뱃속에서 발로 찹니다. 다리들이 천천히 달리는 듯 움직입니다. 머리는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모든 태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은 근육들이 적절하게 발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관절이 잘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발바닥에는 섬유질과 지방질로 된 조직이 자라 어른 코끼리가 됐을 때 육중한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발바닥은 충격 흡수의 역할도 해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뭇가지를 밟아도 그 소리가 발에 묻힙니다. 새끼가 완전히 자라면 하루에 95km를 걸을 수 있게 되고 거의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100m 육상 선수보다 빠른 것입니다. 코끼리의 발은 귀의 역할도 합니다.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코끼리들이 발이 느끼는 진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울린 천둥 소리나 동물들이 놀라서 우르르 도망가는 소리, 다른 코끼리가 부르는 소리 등을 감지합니다. 발바닥에서 감지한 진동이 뼈를 통해 귀로 전달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태아는 발바닥의 이 정교한 감각기관으로 16km 밖에서 나는 소리도 잡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미 코끼리가 임신한 지 19주째입니다. 태아의 몸에는 독특한 폐가 자라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물을 건널 때 긴 코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몇 미터 깊이의 수심 아래에서 수영을 할 때도 코끝은 항상 수면 위로 내놓은 채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러나 폐 주변의 동맥과 정맥의 혈액은 깊은 물속에서 아주 높은 압력을 받습니다. 이 압력은 혈관벽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인간과 대부분의 다른 포유류들이라면 폐 주변의 섬세한 혈관들이 파열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끼리들은 진화를 통해 더 강한 혈관들을 만들었고 조밀한 연결 조직에 둘러싸여 있어 인간에게는 위험한 깊이에서도 코를 내놓고 헤엄칠 수 있습니다. 코끼리 코의 끝에는 손가락 같은 돌출부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손가락보다 100배 예민합니다. 코끼리의 코끝은 재간이 아주 좋아 땅콩만한 물체를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태아의 머리는 몸에 비해 너무 커 보입니다. 몸 전체 길이의 40%를 차지합니다. 눈 위로는 눈꺼풀이 덮었습니다. 코끼리의 뇌는 완전히 자라기까지 여러 달이 걸립니다. 코끼리는 복잡한 사회 관계를 이루고 섬세한 의사소통을 하는 고도로 지적인 동물입니다. 코끼리의 뇌는 육지 동물 중 가장 큽니다. 위치는 이마에서 멀리 떨어진 두개골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거대한 이마는 놀랍게도 스펀지 같은 가벼운 뼈로 돼 있어 코의 육중한 무게와 서로 보완이 됩니다. 비율적으로 인간의 뇌보다 작지만 코끼리는 유인원과 고래류와 공통적으로 몸의 크기에 비해 큰 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8개월 동안 태아는 작은 개만큼 자랄 것입니다. 무게는 12kg에 달하며
코를 이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은 시간 내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사촌인 보노보 침팬지는 임신해서 뱃속에서 태아를 키우고 출산까지 합니다. 보노보 침팬지는 인간의 유전자와 98% 이상 같습니다.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로는 어느 것이 인간 태아이고 어느 것이 침팬지 태아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오른쪽이 보노보 침팬지이고 왼쪽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탯줄의 길이입니다. 보노보 침팬지의 탯줄은 약 76cm로 인간의 탯줄보다 거의 20cm 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보노보 침팬지의 뇌의 크기는 인간 뇌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보노보 침팬지의 턱 근육이 뇌가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인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유인원들처럼 보노보 침팬지는 아주 강한 턱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아주 강해 학자들은 두개골을 마치 죄듯이 고정해 뇌가 자라는 것을 막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약 250만 년 전 아주 작은 유전적 돌연변이가 최초의 인간의 턱 근육을 약하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로써 두개골을 죄던 근육이 느슨해지고 뇌가 자랄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보노보 침팬지는 인간의 임신 기간보다 몇 주 짧은 8개월의 임신 뒤 출산을 합니다. 인간처럼 이 보노보 침팬지 새끼도 전적으로 어미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적어도 5년은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반면 아시아 코끼리는 어미 곁을 떠나기는커녕 아직 뱃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10개월은 더 자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아시아 코끼리는 임신 1년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반 정도 왔을 뿐입니다. 태아는 지금 45cm고 무게는 12kg으로 어른 코커 스파니엘견과 비슷합니다. 태아가 자궁벽을 강하게 차고 있습니다. 이제 태아는 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를 구부려서 입안에 넣거나 머리 위로 올립니다. 지금 태아의 코 길이는 다리보다 길어 보입니다. 코끼리의 코는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다리보다 먼저 발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새끼 코끼리의 코는 후에 성인 남자 둘의 무게만큼 자랄 것입니다. 코를 이용해 신호를 하고 나팔 소리를 내며 먹고 목욕하고 방어할 것입니다. 태아가 완전히 자라면 코를 이용해 매일 약 200리터의 물을 마실 것입니다. 코끼리에게는 5분 안에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또 냄새를 맡는데도 코를 이용합니다. 코끼리의 코는 기계적인 도구 이상이죠. 긴 코는 냄새를 감지하는 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태아는 코보다 더 예민한 후각기관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서골비 기관이라고 합니다. 더 복잡하고 섬세한 냄새를 이해하기 위해 코끼리 코끝을 서골비 기관이 있는 입천장에 댑니다. 이 기관은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km 밖에서도 페로몬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합니다.
모든 포유류들이 이 기관을 갖고 있지만 코끼리가 가장 크고 예민합니다. 임신 13개월째입니다. 이 새끼 코끼리는 수컷입니다. 음경은 보이지만 고환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복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이죠. 정자들은 보통 체온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끼리의 신부 체온은 인간보다 0.5도 낮습니다. 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온이 낮도록 설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코끼리는 체내에 고환이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육지 포유류는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끼리의 조상이 바다에 살았다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돌고래 역시 유선형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고환이 체내에 있기 때문이죠. 이 새끼 코끼리가 성숙하면 고환의 무게는 전부 6kg으로 볼링공만큼 무거워질 것입니다. 거기서 하루에 50억 마리의 정자가 생산될 것입니다. 자궁 속에서도 녀석의 고환은 이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아 어미의 혈액에서도 측정될 정도입니다. 이 태아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건강한 남자의 100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근육을 더 강화시키고 고통에 대한 감각을 줄여줍니다. 녀석은 후에 짝짓기 경쟁에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야생에서는 오직 가장 강한 수컷 코끼리만이 암컷과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을수록 최고의 수컷이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태아가 어미의 자궁 속에서 지낸 지 14개월이 됐습니다. 녀석은 이제 삼킬 수 있습니다. 태아가 양수를 삼키면서 목구멍이 폐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눈썹과 꼬리털, 입 주변에 털이 납니다. 개처럼 이런 감각 수용을 하는 털들이 먼저 자랍니다. 피부에 남은 부분은 털이 없고 아주 얇습니다. 사실 새끼 때는 어미의 그늘에 있으면서 햇볕에 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어른이 되면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코끼리 특유의 귀가 이제 태아에게 두드러집니다. 지금은 귀의 크기가 8cm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어른이 되면 50cm나 넘게 자랄 것입니다. 땀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큰 귀가 필요합니다. 몸의 각 부위의 혈액이 귀로 보내져 부채질로 식혀집니다. 이 과정으로 혈액의 온도를 약 5도나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혀진 피가 돌면서 전체 체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시아 코끼리의 귀는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아주 크지만 사촌인 아프리카 코끼리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그늘이 거의 없는 평원에서 삽니다. 그래서 열을 더 많이 식혀줄 더 큰 귀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 아시아 코끼리의 태아는 앞으로 그늘이 많은 정글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가 작아야 울창한 정글의 초목에 다칠 위험이 없습니다. 임신 19개월에 접어들어 태아의 무게는 65kg입니다. 녀석은 이제 완전히 발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남은 일은 더 크게 자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궁에서의 마지막 3개월은 앞으로의 생존에 중요합니다.
어미의 감염으로 조산이 되면 새끼는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미의 젖을 빨기에 너무 작습니다. 어미 아시아 코끼리는 지금 22개월의 임신 기간 중 3개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매일 0.5kg씩 느는 태아에게 자궁은 점점 더 비좁아집니다. 그러나 인간과는 달리 코끼리는 태어나서도 평생 자랍니다. 태아는 지금 뻣뻣한 털에 둘러싸여 있고 털들은 성숙할 때까지 남아있으면서 강렬한 태양과 모기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녀석의 피부는 인간의 피부만큼 민감합니다. 등에 파리가 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름이 많은 피부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몸에 물을 뿌리면 물이 주름 사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물이 증발되면서 체온을 낮춰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몸의 열기를 75%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신 22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끼 코끼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코끼리들은 발이 먼저 나옵니다. 조상이 바다에 살았다는 또 다른 증거죠. 돌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들이 발부터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끼의 발톱들은 산도를 통과하면서 어미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미 부드러운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태아는 이제 곧 태어나지만 뇌는 아직 발달 중입니다. 인간의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성숙하려면 12년이 걸릴 것입니다. 출산 2일에서 5일 전에 어미의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떨어집니다. 프로게스테론은 22개월 동안 임신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이제 새끼가 몸을 돌려 자궁 경부를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새끼의 움직임이 밖에서도 보입니다. 탯줄은 1m 정도로 짧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태아를 감아 질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 때문에 태아가 산도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탯줄이 끊어져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생명선이 끊어져도 새끼는 자궁 속에서 20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어미가 분만에 들어간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안전한 어미의 자궁 속에서 거의 2년을 보낸 새끼가 마침내 세상으로 나와 첫 호흡을 합니다. 자그마한 세포 덩어리로 시작해 120kg의 새끼로 성장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30분 만에 첫 걸음을 뗍니다. 아직은 큰 코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1년 뒤면 코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새끼의 눈은 아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야생에서 대부분의 코끼리들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인 밤에 태어납니다. 해가 뜨기 전에 눈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죠. 제대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새끼는 어미의 인도에 따라 젖을 찾아야 됩니다. 녀석은 하루에 15리터의 젖을 섭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젖을 먹고 13살까지 어미 곁에 머물 것입니다. 녀석이 완전히 성장하면 거의 5톤에 달할 것입니다.
어른 남자 약 60명의 무게입니다. 거의 2년의 임신 기간을 거친 어미는 앞으로 2년간은 배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컷은 정자 하나에 자기 인생의 4년을 투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포유류에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큰 투자입니다. 새 동물이 모두 하나의 세포로 시작했지만 자궁 속에서 놀랍고도 복잡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각각의 태아들이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각자 미래의 삶을 위해 독특한 변신을 합니다. 우리는 모래알 만한 덩어리가 코끼리로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22개월 동안 나무를 뽑고 강을 건너게 해주며 땅콩만큼 작은 물체도 집어올릴 수 있는 놀랍도록 다재다능한 코가 발달했습니다. 16km 밖에서도 땅의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발바닥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지 동물이 한때 물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단서들도 봤습니다. 또한 9마리의 골든 리트리버 새끼들이 63일 동안 어미의 자궁 속에서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각각의 새끼들은 놀랍도록 뛰어난 후각을 발달시켰습니다. 우리의 손가락 끝과 같은 수염이 생겨났고 녀석들의 귀는 인간의 가청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소리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수백 미터까지 잠수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성장한 돌고래의 태아도 봤습니다. 가장 빠른 수영 선수보다 4배나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꼬리가 발달했으며 한 쌍의 다리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동물 세계의 태아 발달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자연의 가장 위대한 여정 중 하나인 탄생으로 가는 여정의 신비를 풀었습니다.